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9번째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화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9장.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사건이 난 날 하루 종일 오직 경찰과 사진 반원들과 신문 기자들이 개츠비의 저택 현관문을 끊임없이 드나들던 일만 기억하고 있다. 앞쪽 대문을 가로질러 밧줄이 쳐지고 경찰 한 사람이 그 옆에 서서 궁금해하는 구경꾼들을 막고 있었으나 어린 사내 아이들은 내 집 앞마당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곧 알아냈으며 풀장 근처에는 언제나 입을 벌린 아이들이 2, 3명씩 몰려 있었다. 그날 오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형사같이 보이는 남자가 윌슨의 시체를 살펴보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발적인 권위를 지닌 그의 목소리는 이튿날 아침 신문 보도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러한 보도들은 대체로 악몽과 같은 것들이었다. 기괴하고 상대적이고 성급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었다. 검시 때 미카엘리스의 증언에 따라 윌슨이 자기 아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잠시 후 모든 사실이 왜곡되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말이라도 할 법한 캐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문제에서 놀라울 정도로 차가운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린 눈썹 아래에 단호한 두 눈으로 검시관을 노려보면서 자기 언니는 한 번도 개츠비를 만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부하고 더없이 행복했으며 어떠한 불장난에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서 마치 그와 같은 암시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댔다. 그래서 윌슨은 그 사건이 그런 종류의 극히 단순한 형태의 것이 되게 하려고 결국 슬픔에 못 이겨 미쳐버린 사내로 격화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그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이 부분은 모두 관계가 멀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나 혼자만이 개츠비의 편이었다. 내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대단원을 웨스트에그 마을에 전화로 알려주자마자 그를 둘러싼 모든 억측과 실질적인 질문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처음에는 놀랍고 당황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도 숨쉬지도 말하지도 않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자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결국에는 어떤 희미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진정한 인간적 관심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개츠비의 시체를 발견한 지 30분 만에 나는 본능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녀와 톰은 그날 오후 짐을 챙겨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진 상태였다.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다고 하던가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짐작 가는 곳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연락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나는 그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그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겠어요, 개츠비 씨.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럼 나만 믿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리이다.
마이어 울프심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었다. 하인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전화 안내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을 때는 5시가 훨씬 넘은 후였다. 그래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신호를 보내주겠소? 3번이나 불렀는데요. 중대한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그쪽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객실로 들어간 나는 한순간 그 방에 갑자기 모여있는 공무 관계자들이 모두가 우연한 내방객들이라는 착각을 했다. 그들이 혼니부를 걷고 충격받은 눈으로 개츠비를 들여다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개츠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봐요, 친구분. 나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다 주어야겠어요. 힘써 주시오. 나 혼자서는 이 사건을 겪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피해 2층으로 올라가 개츠비 책상에 잠겨있지 않은 부분을 황급히 두루 살펴보았다. 그가 내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한 적은 없었다. 책상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잊혀진 격렬한 생활의 표시인 댄 코디의 사진만이 외로이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울프심에게 전할 편지를 써서 하인 편으로 보냈는데 그 편지에 나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청하고 다음 기차편으로 와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편지를 쓸 때 나는 그러한 요청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 난 정오가 되기 전에 틀림없이 데이지에게서 전보가 올 것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프심도 신문을 보면 틀림없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데이지의 전보도 울프심도 오지 않았다. 경찰과 사진반원들과 신문 기자들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인이 울프심의 답장을 갖고 왔을 때 나는 그들 전부에 대한 개츠비와 나 사이의 반항적인 기분, 경멸하고 싶은 일치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캐러웨이 씨, 이 일은 제 일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저는 도무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미친 짓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한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곳에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이 일에 끼어들기도 싫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에드거를 통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사건을 들었을 때 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으로 큰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마이어 울프심 드림. 그의 편지엔 황급히 쓴 듯한 추신이 덧붙여져 있었다. 장례식과 그 밖의 일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개츠비 씨의 가족 사항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고 교환수가 시카고에서 온 장거리 전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건 분명 데이지에게서 온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결된 목소리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로 아주 가늘고 희미하게 들렸다. 슬래그입니다. 네? 내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렇지요. 내 전보는 받으셨나요? 전보라곤 한 장도 오지 않았는데요. 바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는 빠른 말씨로 짓거렸다. 카운터 너머로 채권을 넘겨주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은 그 일이 있기 5분 전에 뉴욕으로부터 번호를 알리는 회신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거 없나요? 이런 시골 마을에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난 개치비 씨가 아닙니다. 개치비 씨는 죽었어요. 그쪽에선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 난 다음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전화가 끊기면서 시끄럽게 꽥꽥 소리가 났다. 미네소타주의 어느 읍으로부터 헨리 C. 개치라고 서명된 정보가 온 것은 사건이 있은 지 3일째 되던 날로 기억된다. 발신자는 즉시 출발할 테니 장례식은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적고 있었다. 그는 개치비의 아버지였다. 위험은 있으나 아주 쇠약한 노인으로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더운 9월인데도 추위를 느끼는지 값싼 긴 얼스터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슬픔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에서 가방과 우산을 받아들자 그는 수치 적은 하얀 턱수염을 연신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나는 그의 외투를 벗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힌 뒤 사람을 시켜 요기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들고 있는 우유잔에서 그의 떨리는 손으로 우유가 흘러내렸다. 시카고 발행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소. 그가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 사건의 모든 것이 실려 있었지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출발했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그 애는 미쳤어요. 그가 말했다. 그 애는 미치광이었음이 분명하오. 커피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나는 뭔가를 계속 권했다. 난 아무것도 생각이 없소. 이젠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캐러웨이입니다. 난 이제 어느 정도 쉬었소. 지미는 어디에 안치했소? 나는 그를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객실로 데리고 가서 혼자 남겨두고 나왔다. 사내 아이들 몇이 돌층계로 올라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도착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자 그 아이들은 마지못해 가버렸다. 잠시 후 개치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입은 좀 벌어지고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으며 두 눈에서는 눈물 방울이 간간히 맺혀 나왔다. 그는 이미 죽음에도 초연해질 그런 나이였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다가 천장이 높고 화려한 홀과 큼직큼직한 방들이 또 다른 방들과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이 그의 슬픔은 두려움 섞인 자랑과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 2층의 한 침실로 인도했다. 그가 양복 상의와 조끼를 벗고 있는 동안 나는 모든 장례 절차를 그가 올 때까지 미루어 왔다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하시고자 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개치비 씨. 내 이름은 개치요. 개치 씨, 유해를 섭으로 운구하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미는 항상 동부를 좋아했소. 동부에서 이만큼 성공을 했잖소. 당신은 우리 아이의 친구였나요? 그런데 성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장래성이 있었소. 알겠소? 그 애는 아직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많은 두뇌적 역량을 발휘했소. 그는 다짐하듯이 자기 머리를 매만졌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아이가 계속 살아만 있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거요.
제임스 제이 힐 같은 사람이요. 그 애는 국가건설에도 공헌을 하게 되었을 거요.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말했다. 그는 수가 놓인 침대 커버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벗겨내리려고 하다가 그대로 뻣뻣이 들어놓고 말았다. 그러고는 곧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분명 크게 놀란 듯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자기 이름을 대기도 전에 내게 누구냐고 물어댔다. 캐로웨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 전화를 건 사람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이 말했다. 나는 클립 스프링어입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치비의 장례식에 한 명의 친구가 와줄 것을 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구경꾼들이 몰려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몇 사람에게만 전화로 알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 집에서 3시에 거행됩니다. 개치비 씨와 친했던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아,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는 급하게 말했다.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지만 만나기만 한다면 알리도록 하지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반신반의하게 했다. 물론 당신은 오시겠죠. 글쎄요, 꼭 참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린 용건은 잠깐만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시겠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내 사정이 그리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곳 그리니치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내일도 내가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실은 피크닉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허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소리를 냈다. 그도 그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었던 것이다. 내가 전화를 건 이유는 거기에 두고 온 내 구두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하인을 시켜서 그걸 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테니스화라서 그게 없으면 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주소는 BF.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듣지 못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개치비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 전화를 받은 한 신사는 개치비가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그 사람은 개치비가 내준 술로 용감해져서 개치비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던 사람 중 한 명이므로 전화를 걸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어야만 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아침 나는 뉴욕으로 마이어 울프심을 만나러 갔다. 그 방법 외에는 그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일러주는 대로 내가 밀고 들어간 문에는 스와티거 주식 보유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나 내가 몇 번인가 여보세요. 하고 소리치자 칸막이 뒤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얼마 후 귀엽게 생긴 유대인 여자가 안쪽 문가에 나타나서 저기를 띤 까만 눈으로 나를 경계하며 훑어보았다. 아무도 안 계신데요? 그녀가 말했다. 울프심 씨는 시카고에 가셨는데요. 그녀의 첫마디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안에서 누가 로저리를 음정에 맞지 않게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로웨이란 사람이 만나 뵙자고 한다고 제발 좀 전해주시오.
제가 그분을 시카고에서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바로 그때 틀림없는 울프심의 목소리가 문 저쪽에서 스텔라! 하고 불렀다. 그러면 책상에다 명함을 놓아두세요.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그분이 돌아오시면 전해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분이 뒤쪽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소. 그녀는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는 화가 난 듯이 두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 위로 더듬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은 언제라도 이곳으로 마음만 먹으면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나무랐다. 우린 이제 그런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요. 내가 그분은 시카고에 계시다고 말하면 그분은 시카고에 계신 거예요. 나는 급한 김에 개치비의 이름을 대보았다. 그러세요? 그러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 나를 아래 위로 살펴보았다. 잠시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그녀가 사라졌다. 잠시 후 마이어 울프심이 한껏 위험을 부린 채 두 손을 부자연스럽게 내밀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경건한 목소리로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시간이라고 말하더니 나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가 계속 말했다. 그때 그는 막 제대한 젊은 소령이었지요. 그는 전쟁 때 받은 훈장들로 가득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평상복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43번가의 Y 브레너 당구장에서였어요. 그는 그곳에 들어와 일자리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나와 함께 가서 점심이라도 드십시다 하고 내가 말했지요. 그 사람은 30분 만에 4달러어치 이상의 음식을 먹더군요. 당신이 그에게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었나요? 시작하게 해주다니 내가 그를 키웠소. 아, 그러셨군요. 난 그 사람을 무에서 시궁창에서 끌어올렸지요. 난 첫눈에 그가 잘생기고 신사다운 유망한 청년임을 알았어요. 그가 옥스퍼드 출신이라기에 그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제향군인회에 가입시켰지요. 이후 그는 줄곧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내 곡에 간 사람을 위해 올버니에까지 가서 일을 도와주었지요. 우린 무슨 일에나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는 둥글게 꼬부린 손가락 2개를 쳐들었다. 언제나 함께였죠. 그런 동지관계가 1910년의 월드시리즈 거래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나는 궁금했다. 이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잠시 후에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하고 가장 친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례식에 꼭 참석해 주실 걸로 믿는데요. 각오는 쉽지만 그럼 가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요? 그의 콧구멍 속의 털이 바르르 떨리고 그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 때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일에 말려들 수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말려들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비살되었을 때 사소한 일로 말려드는 걸 원치 않아요. 난 여기 있겠소. 그러나 나도 젊은 시절엔 지금과 달랐습니다. 내 친구 중 누가 죽었을 땐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상대방을 물고 늘어졌지요. 그걸 감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정이었어요. 결판이 날 때까지
물그늘어졌지요. 그가 자신의 어떤 이유로 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그와 대학 동창인가요?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한순간 나는 그가 거래선 이야기를 비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고개만 끄덕이고는 악수를 청했다. 사람은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정을 베푸는 걸 배웁시다. 그는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 다음 나의 관례는 모든 걸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어두워진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웨스트에그로 돌아온 나는 옷을 갈아입고 개치부의 저택으로 갔다. 개치는 흥분한 채 호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선 아들과 아들의 소유물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끊임없이 커져가고 있었으며 지금 그는 나에게 보여줄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다. 지미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지갑을 꺼냈다. 여길 보세요. 저택을 찍은 그 사진은 내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어 해져 있었다. 그는 저택의 내부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다. 여길 좀 봐요. 그러고는 내 눈에서 감탄의 빛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가 얼마나 자주 그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왔던지 그에게는 그 사진이 실제 저택보다 더 실감을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지미가 이걸 나한테 보냈었지요. 아주 근사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이것으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최근에 아드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2년 전에 나를 만나러 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지요. 물론 오래전에 그 애는 집을 나가버려 우리 가족을 실망시켰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난 그 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애는 자기 앞에 멋진 장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는 성공한 다음부터는 효자 노릇을 했지요. 그는 사진을 집어넣기가 못내 아쉬운 듯 한참이나 내 눈앞에 그것을 들고 어물쩍거렸다. 이윽고 그는 사진을 넣은 지갑을 호주머니에 도로 넣고 나서 대신 호발롱 캐시디라는 제목의 낡아 빠진 책을 꺼냈다. 이걸 좀 보시오. 이건 그 애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책이라오. 이걸 보면 그 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요. 그는 책 뒤 표지를 넘기더니 빙그르르 돌려서 내가 볼 수 있게 했다. 맨 뒤 여백에 계획표라는 활자체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1906년 9월 12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기상 오전 6시 아령 체조와 담 기어오르기 오전 6시 15분에서 6시 30분 전개학 및 기타 공부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45분 작업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야구 및 운동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웅변 연습 몸 균형 잡기와 그 달성법 오후 5시에서 6시 발명에 필요한 공부 오후 7시에서 9시 일반적 결심 샤프터즈 또는 땡땡 이름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 것. 이제부터 금연을 하고 껌을 씹지 말 것. 이틀에 한 번 목욕을 할 것. 매주 도움을 주는 책이나 잡지 한 권씩 읽을 것.
매주 5달러 지워져 있었다. 3달러씩 저축할 것.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릴 것. 나는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요. 노인이 말했다. 이거면 그 애의 성품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민은 출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는 언제나 이런 결심 아니면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애가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눈여겨보셨나요? 그 애는 자아 성취에 대단히 열성적이었지요. 언젠가 한 번은 나더러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들겨줬지요. 노인은 항목 하나하나를 큰 소리로 읽고는 내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기를 바라면서 마지못해 책을 덮었다. 그때 노인은 내가 그 항목들을 이용하기 위해 어딘가에 베껴두기를 바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시 바로 전에 플러싱으로부터 루터파 목사가 도착했다. 나는 다른 차들도 오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게츠도 나와 마찬가지로 밖을 내다보았다. 예정 시간이 지나 하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홀에 서서 기다리고 있자 노인은 두 눈을 근심스럽게 끔뻑거리기 시작하더니 걱정스럽고도 분명하지 않은 말투로 비가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가 여러 번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기에 나는 그에게 30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헛수고였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세대의 차로 이루어진 행렬은 5시쯤 공동묘지에 도착해 자욱한 보슬비를 맞으며 입구에 멈춰섰다. 비에 젖은 끔찍한 검은색의 연구차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게치와 목사와 내가 탄 리무진이 따랐으며 5, 6명의 하인과 웨스트에그의 집배원이 탄 게치비의 스테이션 외건이 조금 뒤떨어져서 따라왔다.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 일행이 묘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누군가가 물을 튀기며 우리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그 사람은 3개월 전에 게치비의 서재에서 책을 보며 놀란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그 후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었다. 그가 어떻게 게치비의 장례식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리고 게치비의 처음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의 두꺼운 안경으로 빗방울이 부딪히자 그는 안경을 벗어 닦은 다음 서둘러 다시 끼고는 게치비의 무덤에서 보호용 덮개를 걷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때 잠시 게치비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나 먼 곳에 가 있었으며 데이지가 조의를 표하기는커녕 조와 한 송이도 보내지 않은 데 대해 더 이상 붕괴하지도 않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지기 죽은 자 위에 비가 내리니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올빼미 눈 같은 안경을 낀 그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축복이 있기를 아멘 하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우리는 빗속을 걸어 차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빼미 눈 같은 안경을 낀 남자가 입구에서 내게 말했다. 나는 그분 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그는 놀라서 움찔했다. 맙소사, 매일 밤 수백 명씩 몰려가곤 했었는데. 그는 다시 안경을 벗어서 안팎을 닦았다. 가엾 쓴 사람. 그가 말했다. 내 머릿속에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 중 하나는
예비학교에서 그리고 후에는 대학에서 크리스마스 때 서부로 돌아가던 때의 일이다. 시카고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은 12월 어느 날 저녁 6시에 오래되고 침침한 유니언역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휴일에 여러 가지 즐거움에 마음이 쏠려 있었으며 몇몇 시카고 친구들과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곤 했다. 누구누구네 집에서 돌아오던 아가씨들의 모피 외투들, 얼어붙은 입김 속의 잡담들, 옛 친지를 발견하고 머리 위로 흔들던 손들, 그리고 오드웨이 댁에 갈까, 허시 댁에, 슐츠 댁에 하면서 초대에 같이 갈 사람을 찾던 사람들, 또 장갑 낀 소나기에 꼭 지어있던 길쭉한 녹색 차표들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고, 밀워키, 세인트폴 철도의 칙칙한 노란색 객차가 출입구 옆에 철길 위에서 마치 그 자체가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즐거워 보이던 일이 생각난다. 기차가 겨울밤 속으로 미끄러져 나가고 진짜 우리의 눈이 우리들 옆을 한없이 뻗쳐나가면서 차창에 부딪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이스콘신주 시골 역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지나가면 갑자기 공기 속에 예리하고 거친 꺽쇠가 나타났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싸늘한 차내 통로를 지나 좌석으로 돌아오면서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때 우리는 이 생소한 곳에서 1시간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말로 표현은 못하나 의식하고 그 공기 속으로 또다시 분간하지 못할 만큼 녹아들어갔다. 이것이 내가 중서부에서 겪은 일이었다. 밀이나 초원이나 없어져 버린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에 가슴 울렁거리는 귀양 기차와 설이 내리는 밤의 가로등과 썰매의 방울소리, 불 켜진 창문에서 눈 위로 던져진 접시꽃 다발의 그림자들이 그것이었다. 나는 그것의 일부분이었던 그 기나긴 겨울을 생각하면 좀 엄숙해지고 수십 년에 걸쳐 여전히 주소가 가문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의 캐러웨이 가에서 자라난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서부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과 나, 우리 모두가 서부 출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동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공통된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부에 가장 마음이 끌려 있을 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늙은이들을 제외하고는 한없이 이것저것 물어대는 오하이주 너머의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어가듯 뻗어있고 커질 대로 커진 도시들보다 동부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조차, 그런 때조차 내게 동부는 항상 일종의 왜곡된 모습으로 비치곤 했다. 특히 나에게 웨스트 에그는 여전히 환상적인 꿈속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 엘 그레코가 그린 저녁 풍경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전통적인 동시에 괴상한 형태를 한 수백 채의 집들이 침울한 하늘과 어슴푸레한 달 아래 쭈그리고 있다. 그 전경에는 야회복 차림을 한 엄숙한 표정의 사내들이 흰 야회복을 입은 술 취한 여자를 들것에 뉘고 보도를 걷고 있다. 들것 가장자리로 축 늘어진 여인의 한 손에서 보석들이 싸늘하게 반짝거린다. 사내들은 조심스럽게 들것을 들고 한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잘못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알려 하지 않고 또한 그 누구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개츠비가 죽은 뒤로 내게 동부는 이렇듯 자줏빛이었고 내 눈의 힘으로는 바로잡기 어렵게 뒤틀려 있었다.
그래서 파란 연기같이 흩어지기 쉬운 나뭇잎들이 허공에 드리워져 있고 줄에 널린 젖은 빨래가 바람으로 빳빳해질 무렵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는 어색하고 불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처리해버리고 싶었다. 그 친절하면서도 무관심해 보이는 바다에게 내 일의 찌꺼기를 씻어가도록 내맡기기는 싫었던 것이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났고 우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후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조던은 큰 의자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골프 복장을 한 그녀의 턱은 멋있게 살짝 치켜 올려져 있었고 머리는 가을 나뭇잎 같은 색깔이었으며 얼굴은 그녀의 무릎에 놓인 벙어리 장갑과 같은 자주색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그 당시 나에게는 멋진 사파처럼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조던은 내 말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자기는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그녀에겐 고개만 끄덕이면 결혼할 상대가 많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는 했으나 그녀의 말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짐짓 놀라는 척했다. 잠시 혹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곧 나는 일의 끝을 재빨리 되새겨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린 게 분명해요. 조던이 불쑥 말했다. 전화로 나를 버린 거예요. 지금은 당신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지만 나로선 처음 경험한 일이라 한동안 가슴이 아팠지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아 참,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그녀가 덧붙였다. 언젠가 둘이서 자동차 운전에 관해 나누었던 얘기 말이에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서투른 운전자는 또 한 사람의 서투른 운전자를 만날 때까지만 안전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나는 또 한 사람의 서투른 운전자를 만난 셈이죠. 내가 이런 억측을 하는 건 내가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비교적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30살이요. 내가 말했다. 나 자신을 속이고 그걸 명예라고 부르기엔 나이를 5살이나 더 먹었어요.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조금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 나왔다. 10월도 저물어가는 어느 날 나는 톰 부캐넌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민첩하고 정력적인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마치 장애물을 밀어뜨리려는 듯이 손을 앞으로 약간 내뻗치고 두 눈을 두리번거렸다. 거기에 맞춰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획획 돌리면서 5번가를 따라 내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그를 앞지르지 않기 위해 막 걸음을 늦추었을 때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찡그리고 보석 상점의 유리창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벼랑간 나를 발견한 그는 뒤돌아 걸어오면서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된 거야, 닉? 모르는 척하기인가? 그래, 내가 자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네도 알고 있을 텐데. 자네 미쳤군, 닉. 그는 빠른 말로 짓거렸다. 돌아도 크게 돌았어. 난 자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톰! 나는 따지고 들었다. 그날 오후 윌슨에게 무슨 말을 했지?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나는 윌슨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몇 시간에 대한 내 추측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돌아서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그가 내 뒤로 한 걸음 따라와 내 팔을 잡았다. 난 그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어. 그가 말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문간에 나타났어. 난 사람을 시켜 우리 두 사람은 집에 없다고 전하도록 했지. 그랬더니 그는 막무가내로 2층으로 올라오려고 했어. 그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만약 내가 그 차 주인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날 죽이고도 남았을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동안 그는 줄곧 호주머니 속에서 권총을 쥐고 있었다네. 그는 짜증 섞인 태도로 말을 잠시 중단했다. 내가 말해준 게 어쨌다는 거지? 그 작자가 일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작자는 데이지의 눈을 속인 것처럼 자네의 눈도 속인 거야. 그러나 그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그는 마치 자네가 개 한 마리를 들이받듯이 머트를 들이받고서 차를 세우지도 않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 못할 부분을 빼고는 그에 대해 나로서는 특별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혹시 자네,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걸로 생각했다면 이봐, 난 그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갔다가 그 망할 놈의 개 먹이용 비스킷 상자가 천장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고는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어버렸다네. 정말 끔찍스러웠어.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래도 정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경솔하고 또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톰과 데이지는 경솔한 인간들이었다. 물건과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은 돈 속으로 또는 자기들의 한없는 경솔 속으로 또는 둘이 같이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으킨 혼란을 다른 사람이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톰과 악수를 했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갑자기 어린애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와 악수를 한 톰은 진주 목걸이를 사러 보석상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의 촌스러운 까탈스러움을 영원히 떨쳐버렸다. 내가 떠나던 날도 개츠비의 저택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잔디는 이제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내 집의 것과 마찬가지로 엉망이었다. 마을의 택시 운전사 한 사람은 그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잠깐 정차해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키고는 요금을 받았다. 아마도 바로 그 운전사가 사고가 일어난 날 밤 개츠비와 데이지를 이스트에그로 태워다 준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 그 사람의 차는 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토요일 밤은 뉴욕에서 보냈다. 그 이유는 개츠비가 베풀었던 그 불빛 찬란하고 화려한 파티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여전히 그 정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그의 저택 차도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루는 실제로 그의 저택에서 차 소리가 명확히 들려오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저택 현관 앞의 계단을 비추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마도 지구의 어딘가에 있다가 파티가 끝나버린 줄도 모르고 찾아온 손님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날 밤 나는 짐을 챙긴 뒤 차를 식료품 가게에 팔아넘기고 개츠비의 저택 가까이 다가가서 최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그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어떤 개구장이가 벽돌 조각으로 흰 돌층계에 낙서한 외설스러운 말이 달빛을 받아 뚜렷하게 보였다. 나는 강판으로 갈듯이 구둣발로 그것을 문질러 지워버렸다. 그런 다음 해변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내려가 모래밭에 벌렁 들어놓았다. 웬만한 해안 시설은 이미 문이 닫혀 있고 해협을 건너는 나룻배에 흐릿하게 움직이는 빛 위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이윽고 달이 더 높이 떠오르자 여태까지 그 존재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 집들이 뒤섞여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서서히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춰진 그 오래된 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섬은 신세계의 싱그러운 녹색 젖가슴이었던 것이다. 그 사라져버린 나무들, 개츠비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던 그 나무들은 한때 모든 인간의 꿈 가운데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큰 꿈을 바라보며 속삭여 줌으로써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지나가 버린 순간의 매혹적인 시간에 사람들은 이 대륙의 존재 자체에 숨을 죽였고 놀라움을 대하는 자신의 능력과 어울렸던 그 어떤 것을 역사상 마지막으로 마주보고 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소망하지도 않은 일종의 심미적인 명상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잠겼던 것이다. 해변에 앉아서 과거를 알 수 없는 세계에 관한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개츠비가 처음으로 데이지의 집과 이어진 부두 끝에서 비치던 녹색 불빛을 찾아냈을 때의 놀라움에 대해서 되새겨 보았다. 그는 긴 여행 끝에 이 푸른 잔디밭으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당연히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그 꿈이 이미 자기를 등지고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밤의 밑바닥으로 굴러가고 있는 도시의 저 너머에 광대하고 흐릿한 어떤 곳으로 물러가 버렸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개츠비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들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 녹색 불빛을, 그 격정의 미래를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때 그것은 우리들을 피해갔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려서 팔을 더 길게 내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물살에 부딪히며 노를 젓고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